마지막 세션 같은데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희로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키노트 세션 때 굉장히 멋있는 데모를 보셨죠? AWS IoT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알렉사 스킬킷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럼버야드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게임 고객분들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환경 이런 것도 보셨고,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쿨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쿨하지 않은 데모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앞에 좀 보시면 이따가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인베디드 보드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것들을 대충 좀 몇 개 붙인 다음에 IoT 서비스랑 정말 프로토타이핑을 하듯이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기능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IoT 서비스랑 통신을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주요한 내용이 되고요. 대신 또 너무 그렇게 핸즈온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IoT 서비스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IoT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옛날에는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트렌디한 워드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IoT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옛날부터 많이 나왔고,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IoT는 뭔가 센서가 있고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알림을 받거나 뭐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들 많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같은 거 있죠. 문 열어주고 막 통신도 하고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파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은 것도 막 화면에 보여주고, 저도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긴 한데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대표적인 IoT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장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장치들도 옛날에는 다 이제 물리적인 장치여가지고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좋은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지만 각각의 그런 장비에 대한 파트나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인터넌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당연히 어딘가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oT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좀 범위를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다양한 서비스들이 IoT 일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oT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IoT라는 서비스를 써서 뭔가 우리가 뭐 데이터를 모아서 보자 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이제 필요하시게 될 텐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뒤에 할 겁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세션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의 이제 부분 회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마존닷컴은 이커머스잖아요. 가서 물건을 검색하신 다음에 주문을 하면 그 주문된 제품들을 싹 모아가지고 하나의 박스 또는 두 개의 박스에 모아가지고 고객분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드리게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웨어하우스죠. 엄청나게 큰 센터에 물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주문을 할 때 똑같은 것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갖다가 사람이 일일이 그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면서 찾아서 가져와서 박싱을 하고 shipping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키보드랑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해당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주문한 순서대로 찾아서 박싱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럼 그 사람은 해당하는 물건들을 알맞게 부서지지 않도록 박스에다 넣는 작업만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해당하는 로봇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어떠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는 정보를 통신하는 것들, 그리고 이 로봇이 수십 대, 수백 대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자체도 IoT라는 하나의 그 서비스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좀 똑똑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로봇이 계속적으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자기의 정보를 주고,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딘가 저 뒤에 잘 쌓여 있을 거고, 어딘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신을 해서 또 이 로봇한테 명령을 줘야 될 거고,
또 어떨 때는 이 로봇이 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데이트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저 로봇 안에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그만 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보드 위에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CPU들이 들어가 있고 장치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또 네트워크를 통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IoT는 조그만 디바이스의 센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큰 일을 하는 로봇도 IoT 하나의 서비스 부품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소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식적인 고객이기도 한데, 네트워크 스피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트워크 스피커. 스피커가 음악을 재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와이파이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지만 사용자들이 음악을 갖다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스피커도 사실 단순히 그냥 그 안에 이제 그 스피커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할 수 있고, 사용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 소프트웨어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스피커를 판매하는 회사가 저 뒤에다 어딘가 만들어 놓은 백엔드 서비스랑 계속적으로 통신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애드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보면 네트워크 스피커도 하나의 어떤 IoT의 기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IoT 기기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엔 네트워크 스피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스피커한테 막 말을 시키죠. 제 와이프도 어딘가 그 스피커를 하나 구해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에코를 사용을 하는데 와이프는 또 딴 걸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알렉사라고 부르지만 와이프는 셀리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셀리아 부르면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한국어로 편안하게 통신할 수 있는데, 결국엔 다 IoT 디바이스예요. 파워가 들어오면 와이파이 설정을 해주면 붙고 통신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보통 이제 운송, 그러면 이제 물건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런 트래킹을 해야 돼요.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운송차를 타고 가고 있고 뭐 어디까지 가서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런 정보가 기록이 돼 가지고 사실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러한 트래킹 정보 같은 것들도 어딘가에 다 모아져야 되고, 그게 우리 내부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뭔가 관리를 하게 되죠. 결국 이런 운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커다란 IoT 서비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세션에서 보신 것 중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드 있잖아요. 조그만 보드인데 자동차에 그 보드를 넣게 되면 자동차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네트워크가 되게 하면 인터넷으로 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 업체는 그 자동차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좋게 만들 수 있겠죠. 부품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부품에 대한 경고도 보낼 수 있을 거고, 이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역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일반적인 통신망,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그런 통신망 같은 것들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겠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그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받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호텔에 있는데 호텔에는 또 이렇게 차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이 오면 크기별로 공짜로 받아주는 데도 있지만, 근데 아마존에서 주문할 때 아마존 락커라는 게 있어요. 락커처럼 생겼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물건을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호텔에 있으면 그 주변에 이런 아마존 락커가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배송을 시키면은 이 락커에다가 물건을 딱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딱 옵니다. 락커에 물건이 도착했고 패스워드는 요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락커에 가서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요 키패드를 이용해 입력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중에 하나의 문이 자동으로 딱 열려요. 털컹 하고 열리고 거기에 배송된 물건을 전 찾아서 집에 가기만 하면 돼요. 딴 데로 주문할 때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데 락커는 밤늦게 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커다란 시스템도 통신이 되잖아요. 저한테 암호가 왔고 누군가 물건을 넣고 그 암호를 입력하면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결국 이 안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걔는 아마존.com이라는 커다란 그 뒤에 또 시스템하고 통신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IoT 디바이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옛날처럼 조그만 보드, 조그만 시스템,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런 게 연결돼서 IoT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비즈니스에 접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IoT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저런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할 때 텀블러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약간 스마트한 텀블러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주문하면 무슨 커피인 줄 알고, 내가 언제 무슨 커피를 먹었는지 알고, 이런 것들 조그만 LCD를 보여주고 뭔가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누가 벌써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IoT 디바이스도 얘가 통신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디바이스 장치도 필요해요. 장치도 필요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디바이스하고 뒤에 백엔드, IoT에 대한 플랫폼하고 연결돼 가지고 통신을 할 거고요. 시큐리티가 가장 가운데 이렇게 딱 있죠. 누군가 내 장치에 들어가서 얘를 컨트롤해요. 근데 얘가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을 연다고 했을 때 중요한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컨트롤한다면 굉장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조그만 장치랑 통신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암호화해서 통신을 해야 될 필요가 IoT 서비스를 할 때는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소켓 통신하면 되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통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집에 어떤 장치가 하나씩 있을 때 그걸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어딘가 이제 막 퍼 올리겠죠. 그래야 또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그런 데이터를 어딘가 안전하게 잘 모으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뒤에 서비스들이 또 존재를 해야만 해요. 이런 것들도 기왕이면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들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쉽게 붙일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그 스마트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뭐하죠? 뭐 디바이스가 스마트하다는 게 뭘까요? 뭐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좋은 기능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AI, 딥러닝 이런 서비스랑 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홈 오토메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정보,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순한 기능을 갈 수 있지만, 그날의 날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바이오리듬,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고 내가 몰랐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서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디바이스는 저기 뒤에 굉장히 똑똑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한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가 뒤에 하나 돌고 있고, 걔로부터 어떤 특정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식으로 굉장히 똑똑한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스마트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WS의 AI 서비스 아마 설명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은 AWS 제공해드리는 AI 플러스 딥러닝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디바이스가 있고요, AWS IoT 서비스가 있고요, 그 뒤에는 또 머신러닝, 딥러닝이랑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해야 되는 서비스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앞에서 얘기하셨던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결국엔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모여서 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더 정확한 예측값을 줌으로써 정말로 스마트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IoT를 좀 더 정말 그럴싸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또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랑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은 네트워크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그럼 디바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뭐 소켓, 그 다음에 뭐 세션 이런 걸로 고민해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커넥션을 우리가 붙여서 관리한다? 그럼 생각만 해도 되게 괴롭죠.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커넥션에 대한 그런 오버헤드 또는 이제 로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케일링, 확장성 이런 것도 고민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꼭
디바이스가 안정적인 곳에 있을까요?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공장지대 어디 밖에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가 불안하다고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어떤 연결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서 어떤 특정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얘를 꼭 알람을 만들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그 데이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누군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필요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까처럼 머신러닝, 딥러닝도 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분석하고 분석해가지고 보다 나은 어떤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안이죠. 누가 함부로 들어와서 컨트롤하면 안 되죠. 누가 함부로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정보를 빼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작은 디바이스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통신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니즈를 모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고객분들이 일일이 다 EC2, 뭐 RDS 데이터베이스, 뭐 다이나모DB, 노시퀄DB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만의 IoT 플랫폼을 만들고 이게 뭐 수천 개, 수만 개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 확장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쉽게 빠르게 IoT 서비스를 구현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AWS IoT라는 서비스예요. 얘는 몇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이제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시지 브로커라는 녀석이 있고요. 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통신을 해야 되고 얘랑 IoT 서비스랑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베디드 기기, IoT 기기, 디바이스에 설치돼야 될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필요하겠죠.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른 서비스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 서비스랑 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흔히 말하는 SK가 필요할 거고 여기에 탑재를 해가지고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인증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또 필요할 거예요. 두 개가. 그 다음에 룰 엔진은 이제 뒤에 설명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떠한 값을 가졌는지 얘가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른 서비스와 또 쉽게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의 연동도 기능이 필요하게 돼요. 디바이스 섀도우는 이따가 조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으로 봐가지고는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섀도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뭐 요즘에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보면은 앱이랑 연동되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컴패니언 앱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럼 로봇 청소기가 있고 로봇 청소기가 위치 데이터 같은 거를 백엔드에 올리게 되면 그 백엔드 시스템에서 앱이랑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앱은 그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도 당연히 IoT 플랫폼이랑 통신을 해야 될 니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마존의 AWS IoT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요. 또 레지스트리라는 기능도 하나 들어있어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게 되면은 그 두 개 사이에 안전하게 통신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 값을 갖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기술적인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 서비스는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요. 흔히 MQT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라이트한 프로토콜인데 굉장히 패킷 사이즈가 작고 프로토콜 형식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디바이스랑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가볍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보통 MQTT라고 하고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는 근데 HTTPS도 지원을 해요. 약간 MQTT보다는 약간 오버헤드가 크겠죠. 훨씬 더 커요. 프로토콜에 대한 오버헤드가 크지만 또 굳이 MQTT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스탠다드한 HTTPS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디바이스와 서비스 간에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mutual authentication 이렇게 되는데 양방향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ARM, 팔러시 이런 것들은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WS에서는 이제 뭐 인증서,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뭐 접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서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보통 키 파일 또는 뭐 이제 뭐 certific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복잡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어떤 키 값이죠. 이 키 값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디바이스랑 통신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랑 통신을 할 때 디바이스랑 통신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디바이스는 메시지를 주기만 하고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팔러시가 필요하겠죠. 그럼 팔러시를 정의해서 같이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웹서버 같은 데 접속할 때는 HTTP 접속할 때는 그냥 단방향으로 접속하고 인증하고 끝나는 구성이지만 디바이스랑 IoT랑 통신할 때는 양방향으로 뮤추얼, 양방향으로 인증을 받는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 다 키가 존재하고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해서 암호화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더 안전한 통신을 요하는 게 Io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API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클릭하는 매니지먼트하는 모든 것들은 다 API로 동작을 해요. 따라서 저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IoT 서비스를 사용할 때 역시 API를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를 생성해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API를 이용해서 디바이스가 사용할 키를 만든다든가 해서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키를 또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oT 비즈니스를 하실 때 처음에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 확장성, 무슨 서비스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 수많은 디바이스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통신을 하고 키 값을 어떻게 부여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 권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쪽에서 인증서와 펄러시를 가지고서는 두 개를 붙여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팔러시라고 하면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제 스탠다드한 포맷으로 팔러시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거는 IAM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권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지만 디바이스 입장에서도 어떤 팔러시를 갖고 동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IoT 디바이스는 팔러시 할 수 있고 subscribe 할 수 있는 두 가지 API에 대해서 내가 열어주겠다. 단 해당하는 그러니까 퍼블리싱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해당하는 토픽은 이것만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팔러시를 정해놓으면 이 팔러시에 대한 인증서가 있는 디바이스는 요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AWS IoT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까 로그인을 해놨고요. 몇 가지 데모를 위해서 일단 디바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실제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대부분 있을 텐데 AWS IoT라는 서비스의 대시보드고요. 여기 보면 메뉴가 있어요. 뭐 Connect, Registry, Greengrass, Security Rule 이런 게 있는데, Connect 가시게 되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Registry에 가시면 이제 띵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IoT 서비스를 하나 구성하실 때 우리가 IoT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제 띵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디바이스를 구성하시게 되면 새로운 A라는 IoT 서비스를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띵을 만드실 때 이제 처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IoT 디바이스가 1000개면 띵을 1000개 만들어야 되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퍼블리싱 할 때 그 어떤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값으로 이제 네이밍을 하게 되는 거고요. 띵 자체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띵 테스트 용도로 만들었던 건데,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이제 ARN,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제 리소스 네임인데 유니크한 네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큐리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증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띵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사용할 인증서에 대한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러시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저는 이 디바이스에 사용할 인증에 대해서 해당하는 팔러시를 붙여놨는데 되게 심플하죠. IoT에 대해서 모든 API 콜에 대한 것들은 그냥 다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냥 데모니까 간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IoT 밑에 Publish, Subscribe, 뭐 Delete 여러 가지 펑션 콜에 대해서 디바이스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서티피케트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티피케트를 만들고 팔러시를 여러 가지를 붙이셔가지고 걔를 이용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매니지먼트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한번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사용자의 서티피켓을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선 사용하는 메뉴고요. 처음에는 원클릭 서티피켓 크리에이션 하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인증키를 그대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증키를 바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인증키를 디바이스에 넣게 되면 아까 사용하셨던 폴리시가 동작할 수 있는 인증키로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얘는 AWS IoT하고 통신을 할 때 해당하는 그 키를 가지고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거를 디바이스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 파일 자체가 그대로 다운로드가 돼서 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카메라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건 제가 데모를 위해서 하나 구한 건데요. 얘는 인텔에서 만든 인베디드 보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텔 에디슨이라는 CPU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얘가 CPU예요. CPU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드에 보면 뭐 USB 포트 2개, A 타입 하나, B 타입 2개, 여기 전원 그런 게 있고, 요 위에 이렇게 소켓처럼 되어 있는 거는 아마 IoT라는 세션 좀 들어보신 분들 아두이노라는 거 들어보실 거예요.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센서를 붙여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당하는 보드에다가 센서를 붙이려면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제가 몇 가지 센서를 달아놨어요. 얘는 이제 버저예요. 그냥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하나 꽂아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상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온도 센서예요. 그래서 이 위에 칩 위에다가 제가 뜨거운 걸 올려놓으면 얘가 온도가 막 올라가서 그 값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얘는 그 습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이제 물 같은 게 묻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습도에 대한 값이, 물에 대한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순한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렀다라는 입력값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복잡한데 제가 이따 선풍기를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랑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IoT 같은 걸 테스트해 보실 때 뭐 이렇게 꼭 인텔의 보드를 쓰실 수도 있지만 흔히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조그만 그 인베디드 보드에 ARM CPU 올라가 있고 거기 인베디드 리눅스 올라가지고 터미널 들어가서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 하시는데 이런 거는 뭐 사실 몇만 원 안 하거든요. 이런 디바이스들도 위에 올라가는 것들도 사실 비용이 얼마 하지 않아요. 두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개발을 하시면서 센서 값도 읽어보고 읽은 것 갖다가 네트워크에 붙여가지고 또 보내보고 이런 것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 AP를 하나 조그맣게 구해왔고요. 랩탑하고 이 에디슨 보드하고는 이 AP 밑에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집안에서 공유기처럼. 그래서 두 개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 랩탑 터미널 화면이고요. 192.168.0.3이 지금 이 에디슨 보드의 IP거든요. 오. 네. 그럼 이게 에디슨 보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보드에도 역시 리눅스가 깔려 있고요. 그 인베디드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욕토라는 인베디드 리눅스 이미지가 있는데 많이 사용해요. 그게 이제 인스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키 설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따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 같은 것들을 여기다 카피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서티피케이션 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마 이런 파일 한 번씩 열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증서, 공인인증서 같은 거 아마 체크할 때도 필요한데 이러한 키 파일들이 사실은 아까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콘솔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키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IoT 서비스랑 통신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키를 만들고 아까 띵이라는 데다 키를 붙인 다음에 이 키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하는 보드에 올려야지만이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내 키, 인증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메뉴를 돌려봤고요.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메시지 브로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보드에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뭐 온도계 같은 거 보여드렸고 뭐 습도계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값이 측정이 되면 그 값을 읽어가지고 계속 쏘아 올려야 돼요. 또는 뭔가 선풍기를 돌리려면 내가 이따 명령을 내려서 야 선풍기 전원이 들어가게 해, 스위치를 온해 라는 명령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오기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IoT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거는 퍼블리시 서브스트랙트 기반의 메시징을 할 수 있는 브로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브로커가 바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MQTT나 HTTP를 이용해 통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QTT를 사용할 때 뭐 TLS 뭐 1.1이 되는데 뭐 이제 아모아 프로토콜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WS의 API 같은 것들도 사실 구성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센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메시지 브로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가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흔히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 장치를 얘기하는데, 해당하는 장치에 대해서 명령을 주는 거죠. 야, 불을 켜 라고 하면 얘가 불을 켜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는 사실 그 개발은 한 10년 전에 해봐가지고 코드는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간단하게 노드.js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AWS Io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드.js를 개발을 하면 다 거의 처음에다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AWS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통신을 쉽게 하기 위한 SDK를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 SDK를 인스톨 하시고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JS, UPM, 뭐 그루브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디바이스 보드에는 센서들이 달려 있잖아요. 센서랑 센서에서 올라오는 값을 어떻게 리눅스 OS에 뭐 어디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읽어내야 내가 노드.js로 보낼 거잖아요. 사실 이게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C로 만든 코드를 갖다가 얘한테 심어가지고 그 C로 만든 코드로 디바이스 센서 값을 읽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노드.js로 넘길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데이터를 넘기고 그래서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UPM이라는 걸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인베디드 보드가 바로 노드.js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GitHub에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텔의 이 보드도 이미 인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복잡하게 C로 만들어서 센서 읽고 변환해가지고 노드.js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노드.js에서 해당하는 센서 값을 읽어가지고 직접 바로 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JS UPM이라는 저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보드에 보면 이렇게 번호들이 있었어요. 뭐 D1, A1 이게 뭐냐면 보드의 그 인터페이스가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면 I2C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디지털은 이제 0, 1 이런 신호고 아날로그는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AIO P1, 핀 0라고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템퍼러처,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센서는 여기에 있는 아날로그 포트에다가 0번에다 꽂아놨다라고서는 미리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딴 데다 꽂으면 안 읽히겠죠. 그럼 0번에다 센서를 꽂아놓고 여기서 템퍼러처에 대한 거는 내가 0번에다 연결했으니까 0으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실제 AWS IoT랑 통신하기 위한 기본 설정입니다. 호스트, 이건 엔드포인트죠. 도대체 IoT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어디야? 내가 어디다 써야 돼? 라고 하는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하기 위한 기본 포트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모든 디바이스는 자기만의 유니크한 아이디가 필요해요. 난 1번, 쟤는 2번, 쟤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1번, 어딘가에 또 1번 있으면 1번에게 와야 될 메시지가 제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다르게 지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띵 테스트라는 그 띵에 대한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개가 바로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한 아까 AWS IoT 서비스에서 만들어줬던 인증서가 됩니다. 이 인증서를 가지고 통신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저는 오레건 리전에 연결을 해놨어요. 태평양 건너가서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US 웨스트 2라고 엔드포인트의 위치, IoT 서비스가 사용되는 리전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간 가져와서 시간 스트링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여기 계신 분들 개발자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2초마다 이 루프를 돌면서 센서 값을 읽어서
여기 디바이스 퍼블리시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토픽 네임을 가지고 AWS IoT 서비스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메시지가 있죠. 실제 메시지는 이 위에서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읽은 온도값 보시면 위에서 아까 지정한 읽은 온도값을 읽어가지고 계속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시게 되면요, 메시지를 읽어가지고 계속 보내게 돼 있어요. 지금 몰랐는데 실내 온도가 25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쾌적하네요. 그래도 덥지도 않고. 그러면 얘는 열심히 지금 AWS IoT로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고 있죠. 뭔가 에러가 안 나고 돌아가는 걸 보면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콘솔에는 이런 간단한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하나의 그 디바이스죠. 얘도 이 브라우저가 여기서도 얘도 디바이스고, 여기서는 하나의 에디슨이라는 이 디바이스에 또 데이터를 올리고요. 그러면 이게 펍섭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토픽에 대해서 내가 subscribe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온도하고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레곤입니다. 되게 빠르죠.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여기에 인증키 있고 SK 깐 다음에 코드 Node.js 몇 가지 설정한 다음에 그냥 메시지를 쏘면 바로 다른 서비스, 다른 디바이스하고 바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니 온도값을 올렸는데 뭐 25도인 거 알겠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단순한 온도값이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치면 굉장히 다양한 값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세싱. 그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게 룰 엔진.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 규칙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룰 엔진이란 거를 AWS IoT에다 저희가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되게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값을 읽어서 뭔가 조건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DB에 넣든지 아니면 야 이거 위험한 메시지야 라고 얼람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다 잘 모아가지고 DB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쉽게 내가 흔히 말해서 한국말로 까볼 수 있도록 SQL 쿼리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올라온다. 그 데이터가 어떤 조건에 있을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취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다 넘기겠다 라는 식으로 얘가 판단을 하는 간단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이 룰 엔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QL 문으로 데이터를 계속 쿼리해서 까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S 포맷을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스탠다드 포맷으로 연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쿼리문 안에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 2, 3, 4라는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갖다가 1은 뭐, 2는 뭐, 3은 뭐, 또는 1 더하기 2는 뭐 이런 식으로 쿼리문 내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가지고 뒤로 넘기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이기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꿔 라고 하면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서 붉은색으로 바꾸거나 녹색으로 바꿔 하면 녹색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해당하는 엔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룰 엔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정한 조건에 특정한 조건에 대한 값을 얻어냈으면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뭐 알람을 보낼 거야,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보낼 거야, 아니면은 DB에 넣을 거야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해서 해야 될 행동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액션이라고 정의해놓고 이러한 조건의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액션을 취해라라는 거를 AWS IoT에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액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30도가 넘었다. 그럼 선풍기를 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값을 어디에 저장해, 그 다음에 어디에 공장장한테 알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걸 수가 있어요. 그 값을 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다가 동시에 연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하나만 로직을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서 동시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DB 값을 읽어가지고 DB에 넣기도 하고, 모바일 쪽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아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집에 우리가 침입을 했어요. 그럼 침입하는 게 메시지가 올라와서
내 모바일 앱으로 푸시가 오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디자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미 AWS IoT 서비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룰 엔진을 통해 가지고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붙여놨어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조금 그래도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낯익은 서비스일 텐데요. 람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코드를 올려놓게 되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번 실행하고 끝나는 서비스가 있어요. 서버리스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그러면 특정한 값이 올라왔을 때 람다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룰 엔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얘가 펑션이 딱 돌아서 이 값이 들어왔으니까 뭘 해?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3라는 거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면 이걸 갖다가 스토리지에다 열심히 차곡차곡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파일로 모아진 데이터를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는 노스컬 DB예요. 그럼 노스컬 DB에 바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SNS,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예요. HTTP, SMS, SQS 다양한 서비스로 데이터를 넘겨서 연동할 수도 있어요. 키네시스는 스트리밍 로그를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십억 개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막 올라와요, 디바이스에서. 그럼 그걸 갖다가 키네시스라고 해서 로그를 컬렉팅하는 서비스에다가 쫙 데이터를 밀어넣고 뒤에 있는 분석 플랫폼에 꺼내가지고 분석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오스는 키네시스랑 비슷한데 데이터를 올라오면 얘는 자동으로 아예 S3에다가 파일로 떨구거나 자동으로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넘겨가지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BI 플랫폼을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와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얼람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니터링 환경에서 또 데이터를 볼 수도 있어요. 일렉스틱서치는 잘 아시는 서치 엔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 데이터를 저기다 착 밀어넣은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쿼리를 던져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볼 수가 있겠죠. SQS는 이제 Q에다가 데이터를 넣게 되면 다른 A라는 서비스가 아니라 B라는 서비스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Q에다 값을 넣게 되면은 다른 서비스에서 읽어서 확장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그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존에는 머신러닝이랑 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그 매니지 서비스 머신러닝이 있어요. 그러면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스토리지에 저장한 다음에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머신러닝한테 야 데이터가 이렇게 모였어. 그럼 이걸 가지고 네가 모델링을 만들어봐 라고 해서 모델링을 만들라고 시킨 다음에 해당하는 모델링이 만들어지면은 거기다 새로운 값을 넣어서 네가 생각하는 예측값이 뭐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리턴을 받아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쉽게 AI, 딥러닝 같은 서비스를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아까처럼 스트리밍 데이터를 모아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에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루하실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잠깐 이제 슬라이드를 줄이고요. 지금 계속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룰이라고 되어 있죠?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런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룰셋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고, 이건 내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무엇을 할지를 정의해 놓은 거야. 여기 보시면 룰 쿼리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밑에서 토픽 중에 웨더라고 시작하는 토픽을 달고 올라오는 데이터를 모두 다 꺼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뒤에 있는 이 액션들을 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SNS한테 넘겨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보내, 이 데이터를. 또는 키네시스 파이어스한테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S3에다 떨고 라는 식으로 얘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이 액션들이 계속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시게 되면 IoT SNS라는 서비스로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볼까요? 토픽이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 IoT SNS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한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할 타겟이 필요하죠. 서브스크라이브션들이. 그러면 여기서 되어 있는 거는 SQS, Q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식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 람다라고 해서 펑션을 실행해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실행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넣게 되면 쉽게 말해서 문자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그젠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뒤에 있던 게 뭐였죠? 키네시스 파이오스. 얘는 데이터가 들어가면 받아서 S3나 레드시프트, DW에다가 저장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IO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스트림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볼까요? 키네시스. 자, 제가 IO 스트림이라고 만들어놨죠. 그럼 IO 스트림이라는 데다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퍼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S3에다가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 라고 저는 지금 명령을 해놨어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분석을 해볼게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기 제가 1호 오레곤 01이라는 버킷에다 넣었죠. 그러면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 쌓이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버킷이 좀 많죠. 이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2017년도 뭐 9월 21일 8 시간 같아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읽어가지고 추려가지고 파일로 떨구고 어딘가 저장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IoT 서비스에서 끝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굳이 슬라이드 모드 바꾸지 않고요. 그럼 다른 데물 한번 볼게요. 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섀도우고요.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SK 인클루드 한 다음에 해당하는 IoT 서비스랑 통신할 거고 데이터에 대한 펑션이고, 근데 여기서 얘가 하는 거는 온도랑요 습도를 가지고서 읽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형식을 만든 다음에 DynamoDB라는 토픽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IoT한테 퍼블리싱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만들었어요. 자, 여기 DynamoDB라고 되어 있죠. DynamoDB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메시지가 있으면 무엇을 해라? DynamoDB에다 직접 집어넣으세요 라고서는 그냥 여기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DynamoDB에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데모2 아까 DB라고 만들어놨죠. 그럼 이 아이템에 가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데이터 형식이 뭐였죠? 그냥 데이트, 템퍼러처, 모이스처 이렇게 센서 값이죠. 그래서 올라오는 값을 계속적으로 그냥 DB에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시퀄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놨으니까 뒤에 다른 서비스는 붙여서 그냥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얘는 계속적으로 값을 읽어가지고 DB에 넣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젖은 휴지인데 한번 대볼까요? 실제 변하나? 그러면 모이스처 레벨이 변하죠. 빼면 다시 0으로 떨어지고요. 그럼 이 값들이 계속적으로 DB에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실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보셨던 수치 기억나세요? 뭐 100, 500 올라갔던 거? 그래서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룰렌즈를 사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로 쉽게 데이터를 넘기고 분석할 수 있다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름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섀도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제본이에요.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에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만약 선풍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풍기를 키라는 명령을 이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명령을 줬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통신이 두작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안 켜져요. 근데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얘는 보낸 줄 알고 있지만 안 켜졌죠. 하지만 중간에 섀도우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섀도우에다가 선풍기를 키라라는 명령을 넣어놓으면 얘는 그거를 가져가서 키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 선풍기를 키라는 명령이 전달이 안 됐으면 섀도우가 그걸 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가 다시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얘는 섀도우에 있는 값을 읽어가게 되면 아, 선풍기를 키라는 명령이 나한테 왔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냥 뭐 버퍼, 큐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섀도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전송하고 그 상태에 대한 걸 저장해 놓고 있다가 앱에서 그 상태를 변경해라, 불을 꺼라, 선풍기를 켜라, 색깔을 바꿔라. 아까 기억하시죠? 색깔 화이트 바꿨다, 녹색 바꿨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 역시 섀도우를 통해서 아까 진행했던 거예요. 키노트 때. 그러면 상태 변경 요청이 오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디바이스에서는 그 값을 가져가서 변경된 걸 적용하고 아, 됐습니다라고 해서는 컨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섀도우의 새로운 상태가 딱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통신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섀도우고요. 당연히 섀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야, 퍼블리싱으로 메시지를 쏴버려요. 그냥 선풍기 켜. 그럼 가면 켜지겠지만 안 가면 안 켜지겠죠. 따라서 섀도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리포트는 현재 상태고요. 디자이어는 내가 바꾸고 싶은 상태예요. 델타는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바꾸는 입장에서는 뭐만 확인하면 되죠? 델타만 확인하면 되죠. 델타를 확인해 가지고 아, 내가 바꿔야 될 게 뭐구나 라고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통신에 문제가 없다면 리포트를 딱 업데이트하면 현재 상태가 딱 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상태가 뭐 LED 등은 뭐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뭐 엑셀레이션은 이제 좌표 같은데 좌표가 저렇게 되어 있고 온도가 뭐 83 파렌하이트다. 그러면은 디자이어에서 저걸 옐로우로 바꾸게 되면 델타 값은 옐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변경하는 걸 섀도우에 써놓으면 델타를 읽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조금 굉장히 더미한 코드를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네, 저는 개발자는 아니니까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요. 여기 뭐 그루브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릴레이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자동차에서 깜빡이 켜면 딱딱딱딱 거리잖아요. 그게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등이 켜졌다 떨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 스위치 같은 개념인데 제가 이 선풍기랑 보이려나? 카메라 될까요? 네. 선풍기랑 이 USB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전원을 켜게 되는데 여기다 릴레이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여기다 릴레이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그럼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전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USB 포트를 전원만 두 가닥 그라운드랑 볼티지만 연결을 해서 전원을 해놨고 연결해놨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5V 전원이 나와 있는 핀하고 그라운드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선을 제가 이렇게 빼놨죠. 그러면 릴레이가 붙으면 선풍기는 돌아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가 이제 장치고요. 장치가 접속이 되면 subscribe 해라. 델타 값을 섀도우의 델타 값을 읽을수록 subscribe를 해놔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 값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온 메시지, 메시지가 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해당하는 메시지를 읽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팬을 켜야 될지 꺼야 될지를 메시지를 받아서 켜야 되면 팬을 켜고요. 그 다음에 꺼야 되면 팬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이 정확히 내가 바꿨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델타란 값이 바뀌나 보다 라고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선풍기를 끄고 켜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미 섀도우라는 기능이 여기 구현이 되어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팬 오프 상태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온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여기 보시면 팬 온이라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아까 오프로 되어 있던 리포티드 상자 상태는 제가 온이라고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온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를 오프로 하면 보통 켜지는 건 잘 되고 꺼지는 건 잘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선풍기가 꺼지게 되죠. 매우 간단한 데모예요 사실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 간의 메시지가 바뀐 걸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를 켜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여기 멋있는 디바이스를 붙여놓으면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레지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름이 레지스트리인데 윈도우즈 레지스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게 되냐면요, IoT 서비스라면은 저는 이게 한 대니까 뭐 그냥 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장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면 장치를 배포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치마다 뭔가 시리얼이 있어야 되고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도대체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버전이 뭐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뭐냐면 하나의 그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버전은 뭐, 이 장치의 시리얼 아이디는 뭐, 이런 것들을 페이퍼로 적어서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이 장치에 대해서 IoT 서비스 위에다가 레지스트를 등록을 해놓게 되면 해당하는 장치의 부가 정보를 읽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한 파트, 그래서 뭐 서포트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뭐 워런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외부에서 메인터넌스 한다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 쓰신 분들은 되게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거를 레지스트리에다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단 파일은 IoT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S3라는 서비스가 있죠. signed URL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URL을 통해 가지고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디바이스 업데이트하고 다시 메시지 보내고 레지스트에 업데이트, 나 버전 업데이트 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하게 되면 굳이 다운로드하는 플랫폼을 굳이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스토리지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야, 상태 정보는 어딘가 DB에 저장을 해야지. 그거 뭐 레지스트에다 저장해서 맨날 레지스트를 내가 읽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룰 엔진에다가 버전업이 될 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 다음에 액션에다가 DynamoDB 테이블을 넣어놔요. 버전업에 대한. 그러면 해당하는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디바이스 아이디, 버전 넘버, 날짜, DynamoDB에 메시지 딱 넣고 끝내게 되면 버전업 됐다. 어떤 버전으로 이런 것들을 쉽게 서비스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IoT 서비스성에 가진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서도 이제 약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IoT 플랫폼이 있으니까 얘가 뭐 선풍기도 켜고 센서 데이터도 올리고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IoT 서비스 플랫폼에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뭔가 순간적으로 통신이 안 돼요. 근데 얘는 공장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그걸 지금 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통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못 켜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AWS IoT라는 서비스 플랫폼이 있어서 쉽게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그린그레이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엣지, 즉 디바이스에 있는 영역을 꼭 IoT 플랫폼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떤 특별한 프로세스가 돌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메시지를 줘서 선풍기를 켜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선풍기를 켜는 로직 자체를 여기 디바이스에서 돌려서 선풍기가 켜지게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보내야 되는데 통신이 안 돼서 못 보낼 경우에는 잠깐 로컬에다 데이터를 쌓아놨다가 통신이 붙으면 다시 보내고 하는 식으로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확장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바로 그린그레이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공장이든 뭐 농업 현장, 스마트홈 이런 데서 당연히 쓸 수가 있고, 그린그래스는 뭔가 하드웨어처럼 들리시지만 하드웨어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보드 안에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바이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AWS랑 통신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통신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그래스를 만약에 이쪽 공장에 있는 디바이스에다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클라우드랑 갑자기 연결이 끊겼다고 해서 공장이 문제가 되거나 서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로직들을 여기서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람다라는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람다 코드 자체를 이쪽에서 디플로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개발한 소스를 밀어 넣는 게 아니고요, AWS에서 람다에다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내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야 디바이스에서 실행해 라고 해서 디플로이 하는 식으로 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그래스는 주변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 장치들하고도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하면서 서로 간에 커맨드도 주고받을 수 있고 데이터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AWS IoT, 그 다음에 그린그래스는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걸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IoT 서비스를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드리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오늘 Node.js에 관련되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실제 C로 되어 있는 SK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보드는 작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보드예요. X86 CPU고.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ARM이라고 하는 ARM 코어가 들어가 있는 이제 SoC라고 하는, 사실 지금 폰 뭐 이런 것들 다 ARM 코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마이컴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그 아주 조그만 그런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것들이 공장이나 장치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것도 다 인베디드 보드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원하는 게 C 언어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C 언어 입장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C SK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르디노에 관한 라이브러리도 제공해드리고, 아까 이 보드처럼 또 한 가지는 모바일 SK도 제공해드립니다. 아까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단단하게 IoT 서비스랑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전화기도 IoT 서비스랑 쉽게 통신하고 싶으면 SK를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거 개발하지 않고 빠르게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시간이 거의 10초 남았습니다. 19, 87에서 정확히 1시간 정도 마친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AWS IoT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념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오늘 들으신 내용, 소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바라는 점, 어떠한 의견이든지 설문지에다가 꼭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내셔야 티셔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소셜 액티비티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드립니다. 5층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